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컴퓨터는 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김태곤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라고 부르는 곳에서 뇌과학연구소라는 곳, 그리고 그 안에서도 뇌기능연구단에서 왔습니다. 이게 그 키스트랑 카이스트랑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카이스트는 학교고요. 이제 키스트는 이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키스트로 와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키스트 내에는 그 뇌과학 연구소 말고도 아까 앞서 그 오 선생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기후 환경의 변화를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 반도체라든가 AI, 뭐 요즘에 인공지능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의 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뇌과학연구소 내에서도 저는 뇌과학 기초 연구를 하는 뇌기능 연구단에서 왔지만 뇌 질환 그리고 이제 뇌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기술들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다른 연구단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계산 신경과학 또는 계산 뇌과학이라는 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라는 게 붙으니까 좀 생소하시죠? 보통은 모든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여러분들이 만든 그 바람개비 그 발전기처럼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는데, 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역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뇌를 연구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뇌를 컴퓨터로 옮겨서 가상 실험을 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고, 컴퓨터로 옮겼기 때문에 계산신경과학이라고 부르는데, 왜 계산신경과학인지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의 큰 질문은 앞서 보셨듯이 컴퓨터는 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뇌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오늘 당장 정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관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그냥 가끔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 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89년도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부모님들 아시죠? 네.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그 학교 내에 있는 그 어떤 교실이 있었는데 그 교실은 항상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 잠겨 있는 교실에는 이렇게 생긴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물론 여기에 그 옛날 TV처럼 생긴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는 건데 이런 컴퓨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열리진 않고 저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빼꼼히 봤는데 저게 뭐지? 하고 선생님한테 저게 뭔가요? 하니까 이건 컴퓨터라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입력하면은 대답을 딱 주는 그런 기계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생각을 했죠. 과연 컴퓨터가 내 숙제를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때 던졌었는데 이 질문이 사실 발전해서 지금 저는 컴퓨터가 내 논문을 대신 써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알고 계신가요? 반반입니다. 일부는 써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컴퓨터에 둘러싸여 있어요. 스마트폰도 컴퓨터고 또는 이것과 같은 랩탑도 컴퓨터고 그리고 어딘가 저기 산골 춘천 가는 길 어딘가에 가면은 굉장히 큰 데이터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컴퓨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질문을 던지면 돼요. 그 중에서도 막연하게 컴퓨터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시다. 이 질문이 20년 후에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20년이 아닌가요? 한 30년 지나야 되나요? 제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이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때 되면은 더 좋은 컴퓨터가 나오고 그래서 그 질문 내용 자체가 아마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뇌가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컴퓨터는 뇌가 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컴퓨터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볼 컴퓨터를 일단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찾은 건 그 챗 GPT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너는 컴퓨터냐?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기반의 챗 GPT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는 컴퓨터고 나는 얘를 물어볼 컴퓨터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는 뇌가 되고 싶어 하는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너는 뇌가 되고 싶냐? 라고 물어보니까 뇌로 변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뇌로 변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뇌가 되고 싶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저는 인공지능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감정이나 욕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나한테 물어볼 게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약간 허무한 대답을 듣긴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이 짧은 대화에서 몇 가지 단서를 얻었습니다. 어떤 단서냐? 첫 번째는 인공지능인데 얘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반이라고 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기반이고 뇌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도 뇌에서 영감을 받아서 발전하고 학습하는 설계 원칙을 가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어서 감정이나 욕구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서들을 잘 모아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 그 전략을 한번 짜볼게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과 감정이나 욕구를 가지는 그런 뇌 사이를 비교를 할 건데 일단 컴퓨터가 대답한 대로 둘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르지만 인공지능은 뇌로부터 배우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이런 걸 전부 다 컴퓨터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뇌와 컴퓨터를 서로 비교를 할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각자의 특성을 조금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점이 뭔지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떤 전략을 취했냐? 컴퓨터가 뇌가 될 수 있을지 바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최대한 컴퓨터를 뇌처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보다가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은 이거 뇌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요. 노력을 했는데 됐어요. 그러면은 답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뇌와 컴퓨터를 가까워지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처음 딱 드는 생각, 그러니까 컴퓨터와 뇌를 비교할 때 처음 딱 드는 생각은 아마 그걸 만들고 있는 재료와 부품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 안을 뜯어보면은 여러분도 아마 뜯어보신 분도 많겠지만은 이렇게 각종 전자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CPU, 메모리, 우리 SSD 이런 것들은 전부 반도체 칩이고요.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자기장을 활용하는 자기디스크, 그리고 그 외에 되게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는 전자 부품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전자 부품 재료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뇌는 되게 일단 생긴 것부터가 좀 희한하게 생겼죠. 이거 뇌 단면입니다. 뇌 단면인데요. 되게 희한하게 생겼고 여기에 보이는 초록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경세포라는 겁니다. 신경세포. 그리고 여기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악교세포, 이렇게 서로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악교세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뇌 속에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생체 분자들, 우리 들어보셨겠지만은 DNA, RNA, 단백질 이런 애들이 여기에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걸 먹으면은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단백질을 섭취를 해서 그렇게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생체 분자들로 이루어진 생체 재료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래서 일단 컴퓨터랑 뇌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르고 크기랑 모양도 되게 다르죠. 이건 너무 명백하죠. 컴퓨터는 되게 작은 거, 그러니까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큰 것까지 정말 딱딱하고 각지고 주로 사각형이고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특성 하나는 크기가 변해도
기본적인 구조가 사실 계속 똑같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도 그렇고 서버에도 그렇고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그렇게 그런 구조들은 똑같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의 경우에는 사실 모양과 크기 이런 것들은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뇌 크기고요.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침팬지랑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요. 곰이랑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기린,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생쥐 뇌입니다. 그래서 되게 작은 뇌부터 되게 큰 뇌까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뇌를 보시면은 컴퓨터랑 다르게 굉장히 물컹물컹하고요. 그리고 생긴 것도 되게 좀 징그럽게 생겼죠. 그리고 세포를 우리가 들여다 보려고 해도 현미경이 아니면 사실 알아보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곱창 먹나요? 곱창 덩어리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네. 저는 곱창을 안 먹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뇌의 경우에도 컴퓨터처럼 이렇게 크기가 다르긴 하지만 이 다른 경우에도 이 안에 있는 내부 구조가 어느 정도 보존돼서 존재를 해요. 그래서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른 뇌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큰 차이점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이런 특징적인 구조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공통점이거든요.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그래서 재료라 부품이나 뭐 외형, 생김새 같은 것들을 비슷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USB를 이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USB를 제가 열심히 탐구를 해봤는데 그냥 일반 USB와 다를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외형만 똑같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의 뇌처럼 작동할 수는 없겠죠. 제가 아인슈타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머리를 부스스하게 만들고 머리를 하얗게 염색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아인슈타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형만 똑같다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근에 아예 그러면은 뇌에서부터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가지고 사람에게서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얘를 뇌세포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걸 키워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뇌 오가노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얘는 또 컴퓨터랑은 또 너무 다르죠. 그래서 컴퓨터를 뇌가 되게 할 수 있냐 하는 질문과는 좀 또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얘를 가지고 뇌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사실은 뭐 얘가 특별한 기능을 하는 건 없거든요. 특별한 기능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뇌처럼 만들 수는 그 재료는 똑같이 쓸 수 있지만은 실제로 뇌처럼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재료나 부품이나 이런 외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불러요. 하드웨어라고 부르는데 이 컴퓨터를 뇌랑 가깝게 만들려면은 이런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 부품들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일단 이 하드웨어 부품들은 각자 자기가 작동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10분 만에 도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전거가 있으니까 하드웨어는 페달, 핸들, 브레이크, 체인, 바퀴, 우리 눈, 다리, 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드웨어예요.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학교에 10분 만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초등학생들 시험 보나요? 네, 시험 봐요? 네. 그 시험 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하기 위한 하드웨어 부품들이 있어요. 나의 뇌도 필요하고 문제집도 필요하고 필기구도 필요하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선생님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뭐 칠판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자전거의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부품들이 각자가 작동하는 방식이 있어요. 페달은 밟으면은 앞으로 바퀴를 돌리게 하고 핸들은 좌우로 돌릴 수가 있고 브레이크는 잡으면 멈추고
그러면은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길을 안전하게 잘 따라가면은 학교에 10분 만에 잘 도착하겠죠. 그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듣고 문제를 열심히 푼다. 이거는 그냥 하드웨어가 작동하는 방식인데 시험 보는 과목 전날에는 그 시험 공부를 해야 되겠죠. 국어 시험을 내일 보는데 수학 공부만 하고 있으면은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잘 짜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의 경우에는 전자부품이라는 이런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 하드웨어들이 하는 일들은 0, 1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발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LED에 불을 켰잖아요. LED에 불을 켜는 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끄면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산들을 가장 기본적인 전자부품들이 컴퓨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뭘 할까요? 컴퓨터가 뭐 하는 기계인가요? 그렇죠. 오, 되게 똑똑한 학생이 있었는데. 네, 컴퓨터가 하는 일은 계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그 연령대가 아직 안 돼서 영화를 못 보셨을 텐데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최근에. 그 영화의 주인공인 앨런 튜링이라는 이 학자가 옛날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컴퓨터라는 거는 우리가 뭐 입력만 하면은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는 만능 기계다라고 이제 그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모든은 아니고 거의 모든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은 알아볼게요. 그런데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이 계산기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뭐죠? 미니 계산기? 핸드폰? 네. 우리 10개 손가락입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뭘 할 수 있어요? 0에서 10까지의 결과를 내는 어떤 더하기 빼기를 다 할 수가 있죠. 하드웨어 부품은 손가락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 부품은 접기 또는 펴기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더하기 할 때는 손가락을 펴자. 그리고 빼기 할 때는 손가락을 접자. 하는 걸로 전략을 세우면은 이런 하는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문제가 나왔습니다. 컴퓨터는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임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구현해낼 수가 있는데 뇌의 경우는 어떠한가? 뇌가 하는 다양한 일들, 먹고 마시고 자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이런 것들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이 뇌가 하는 일을 이루려면은 어떤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잘 조합을 해야 될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뇌 하드웨어 부품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뇌 하드웨어 부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세포입니다. 아까 그 앞서서 나왔던 그림에서 신경세포를 잠깐 봤었는데 다시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요것들이 두 개 다 신경세포예요. 둘 다 그냥 다른 색깔로 염색을 한 것 뿐이고 두 개 다 신경세포인데 보면은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그죠? 우리 전자부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얘랑 얘도 다르죠. 다 똑같이 안 생겼어요. 실제로 뇌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뇌 부위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모양의 신경세포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되게 나뭇가지처럼 뻗은 이러한 것들이 보이죠. 나뭇가지처럼 뻗은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왼쪽 사진에는 보면 여기 꼬리 같은 게 달려있죠. 네. 그래서 이런 특징적인 모양을 일단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여기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하얀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표면이 매끈매끈하지가 않죠. 되게 오돌토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오돌토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어떤 전기 신호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게 신경세포 하나라고 했는데
여기에 표면에 이런 오돌토돌한 것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 신호를 엄청 많이 받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얘가 혼자서 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입력을 받아가지고 전기 신호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깐 들여다보면은 아까 봤던 그 신경세포를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요게 아까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는 애들이었고, 요게 중간에 있는 이제 여기 동그란 애들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요 왼쪽 그림에 봤던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잘 보이는 이런 가느다란 실 같은 게 여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나뭇가지처럼 생긴 거를 가지돌기 혹은 수상돌기 이렇게 불러요. 나뭇가지처럼 생겼다 해서 가지돌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까 그 오돌토돌한 돌기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전기 신호를 입력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로 얘기를 하면은 키보드 같은 게 이런 입력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모인 전기 신호를 여기 동그란 데서 처리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신경세포기 때문에 세포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처리된 전기 신호를 바깥으로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실 같은 애입니다. 축삭이라고 부르는데 말이 되게 어렵죠. 네, 저도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네. 여기 전기 신호 입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그 작은 돌기들 있잖아요. 그 작은 돌기들의 하나하나에 이런 전기 신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전기가 막 들어와가지고 얘네들을 모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긴 여러 가지 입력을 내가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나는 이런 깔끔한 신호를 내보내겠어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뇌를 왜 굳이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냐. 그냥 전선으로 그냥 쭉 연결해버리면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만지면서 느낀 경험들을 전기 신호로만 변환하면은 걔네들은 그냥 쭉 타고 전선을 타고 쭉 가서 나중에 아파, 뜨거워 이렇게 그냥 반응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단순한 전선이나 단순한 전자부품과는 달리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뉴런은 신경세포는 세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포 사이에 대화를 해야지 이 세포에서부터 다음 세포로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 세포에서 또 다음 그 세포로 이야기를 전해주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부품이 시냅스입니다. 이것도 말이 어렵긴 하지만 되게 단어가 귀엽지 않아요? 시냅스. 네. 그래서 이 시냅스라는 부품은 어떤 거냐? 여기에 전기 신호가 온다고 했는데 누가 보내주는 걸까? 여기 이 그림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전자현미경으로 이걸 찍어봤습니다. 찍어보면은 지금 여기가 전기 신호를 입력받는 이런 작은 돌기들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게, 요 위에 있는 게 바로 전기 신호를 주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신경세포가 그 전기 신호를 처리한 다음에 축삭을 통해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축삭의 끝,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입력받는 작은 돌기들,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좀 신기한 거 있잖아요. 여기 축삭 부분에 보면은 얘랑 다르게 여기 동글동글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네. 이거는 뭐냐?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보면은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 안에 이게 주머니 같은 거거든요. 이 주머니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화학 물질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전기가 딱 오면은 이 전기를 딱 받아가지고 내가 전기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주머니에 있던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공을 다음 세포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세포에서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캐치를 딱 하는 거죠. 그렇게 캐치를 했다는 거는 아, 내가 공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이 뉴런에 있는 이런 그 수용체라고 부르는데요. 얘네들이 길을 열어요. 길을 열어서 전기적인 입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갑자기 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그냥 전선처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기가 왔으니까 나는 공을 던지겠어 하고 그리고 공을 받아서 나는 공을 받았으니까 내 문을 열어서 전기 입자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시냅스는 그냥 신호 전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뉴런 사이에 대화를 시켜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냐? 그래서 이 복잡한 이유가 있거든요. 복잡한 게 이 도널드 헵이라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요 뉴런이 요 신경세포가 전기 신호를 내고 있을 때 얘도 전기 신호를 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애도 같이 일을 하고 있으면 둘 사이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더 잘 되겠죠. 친구가 되면은. 그죠? 그런데 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친구가 아니라 뭐 그냥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겠죠. 아니면은 적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요게 신경세포고 요게 시냅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전기 신호가 있고 여기에서 전기 신호가 있어가지고 과반수가 전기 신호를 내고 있으니까 나도 전기 신호를 냈어요. 그러면은 얘랑 얘는 그리고 얘랑 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랑 얘 사이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돼서 연결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음 턴에는 얘만 전기 신호를 주고 얘는 다 조용히 시켰어요. 그러면은 과반수가 안 되니까 얘도 전기 신호를 안 내야 맞는데 나는 친구한테서 연락을 받았잖아요. 아, 그럼 나도 일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전기 신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아마도 뇌가 학습하고 기억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전기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라고 못을 박는 거잖아요. 친구가 돼서 남산에 올라가서 아, 우리 친구가 됐어 하고 자물쇠를 걸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자물쇠를 걸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흔적을 남겼어요. 그 흔적은 바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기억할 때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뉴런과 시냅스를 아까 이거는 그냥 하드웨어 부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드웨어 부품의 작동 방식을 배웠거든요. 그럼 이걸 모아가지고 어떤 신경망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되게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람 뇌에서 어떤 신경망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사람 대뇌에서 1mm, 1mm, 1mm 크기의 정육면체, 그 정육면체 그 조직을 뇌수술을 하는 동안에 얻어가지고 되게 작은 영역이잖아요. 되게 얻어가지고 이 조직에 대해 가지고 전자현미경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게 그냥 하나의 스냅샷입니다. 이 조직 안에 5만 7천 개의 신경세포가 있대요. 이 작은 영역 안에. 그리고 1억 3천만 개의 시냅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다 찍은 파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캡처를 하면 사진 파일들이 나오잖아요. 사진 파일들을 다 모아보면은 1.4 페타바이트라고 해요. 그럼 1400 테라바이트. 그럼 우리 1 테라바이트 그 SSD 있잖아요. 그거를 1400개를 써야지 얘를 다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그런데
생긴 것만 확인하는데도 이만큼이 들거든요. 생긴 것만 확인하는데도 이만큼이 드는데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략을 다르게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냐? 뇌와 가까워지려는 컴퓨터를 만들 때 전자 부품을 아예 뉴런이나 시냅스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뉴런을 닮은 전자 부품, 이제 다양한 기초 전자 부품을 조합을 해서 만들거나 혹은 나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부품을 만들어요. 시냅스도 마찬가지로 나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시냅스처럼 작동하는 그런 전자 부품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신경망 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핸드폰에 들어있는 CPU, 핸드폰에 들어있는 칩 중에서도 이런 신경망 칩에 가까운 녀석들이 있어요, 일부. 그런데 이렇게 칩을 만들고 하긴 했었는데 아직 그 1mm, 1mm, 1mm 그 정육면체 안에 들어가는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흉내내기에도 아직은 매우 먼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만약에 1000개 정도의 뉴런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1000개 정도의 뉴런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지 과연 뭔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또 전략을 수정합니다. 이게 전자제품은 전자부품으로 만들면은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립하기도 되게 힘들고 너무 작으니까 뭔가 일을 하기 힘드니까 아니면은 아예 제가 하는 것처럼 제가 아까 계산 신경과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뉴런처럼 작동하는 가상의 뉴런을 만들고 시냅스처럼 작동하는 가상의 시냅스를 만들어서 얘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전략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을 아까 전기 신호를 낸다 그랬죠. 깔끔한 전기 신호를 내죠. 이런 뉴런을 만들기도 하고 아까 시냅스 친구 있잖아요. 친구 뉴런들을 저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 뉴런들을 저장하는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쫙 연결해서 어떤 신경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많은 뉴런을 모사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이 뉴런과 시냅스들을 어떻게 서로 배치를 해야 될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하는 요 부분을 더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뉴런과 시냅스 같은 것들을 가상 공간에 옮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단순하게 만들어 버리자 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안 만들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우리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실제로 쥐의 뇌에서 극히 일부분의 영역 0.3 세제곱밀리미터, 그러니까 이거는 0.67, 0.67, 0.67mm 그 크기의 그런 정육면체인데요. 이 정도 부피의 조직을 떼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3만 1000개의 뉴런 정도가 있고 3700만 개의 시냅스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 그냥 컴퓨터로 옮겼어요. 컴퓨터로 옮겼는데 근데 이 신경망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잘. 그냥 이거 그냥 쥐 뇌처럼 우리가 실제로 기록한 쥐의 뇌가 활동하는 방식대로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쥐에서 뭘 담당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대답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도 엄청 큰 컴퓨터와 엄청 큰 저장 공간을 또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뉴런과 시냅스를 더 단순하게 만들어 보는 일들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라서 어떻게든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 단순화시켜서 신경망을 잘 만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봤던 것처럼 챗GPT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거든요. 숙제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 꿈을 이뤘죠. 네. 그리고 이런 게임들을 자기 혼자서 배워서 해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는 뇌가 될 수 있을까? 뇌가 하는 일들을 일부 하는데 그것도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컴퓨터는 뇌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해보면은 이제 참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잘하고 있는데 뭐 문제가 있냐? 그런데 얘네들은 데이터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이 확 바뀝니다. 어떤 걸 학습하냐에 따라서 확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MIT에서 이런 그 실험을 해봤거든요. 되게 폭력적인 사진과 폭력적인 글과 뭐 이런 것들에 노출을 시킨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첫 번째인 사이코패스 AI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걸 학습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학습하는지 잘 모르죠. 잘 모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 뇌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실은 그냥 인공지능을 만들고 얘네들이 잘한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더 어렸을 때 그때 보면은 알파고라는 그 인공지능과 이세돌 구단의 그 대결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이거는 사람이 이길 거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는 아무도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도 바둑에서 사람을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알던 사람들은 이거 이세돌 구단이 되게 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알파고가 바둑을 두고 있는 와중에 저 멀리 어딘가에서는 이러한 이 방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그러한 컴퓨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정도의 그 에너지를 얘가 소비를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 변화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에너지를 절약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챗 GPT를 하기 위해서 이런 컴퓨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쓰고 있어요. 저랑 놀려고 그렇게 많은 전기를 쓰고 제 논문을 대신 써주려고 그렇게 많은 전기를 소모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이상하죠. 그런데 똑같은 바둑을 두는데 이세돌 구단은 그냥 점심 한 끼 먹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엄청 적게 씁니다. 그래서 뇌에 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생각이 뭐냐,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이 뭐냐라는 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앞서 봤던 튜링이라는 분이 어떤 테스트를 고안을 했냐 하면 두 개의 분리된 방이 있어요. 둘 사이는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컴퓨터를 갖다 놓고 한쪽에는 사람을 갖다 놓고 다른 사람이 밖에서 그냥 질문지만 딱 밀어 넣어요. 딱 밀어 놓고는 뭐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둘의 대답을 보고 둘 다 사람이네?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얘는 이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이 컴퓨터가. 여러분 만약에 챗 GPT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옆에 사람을 갖다 놓고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질문지만 넣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랬을 때 챗 GPT랑 사람 대답을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쉽게? 질문을 엄청 잘 디자인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튜링이 고안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튜링이 이런 테스트를 고안해낸 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게 과연 생각하는 거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죠? 그리고 감정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감정이 있는 척만 하면 되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잖아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뇌 신경망을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여기서부터 단서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게 제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게 단어가 있긴 하지만은 뇌 전체를 한꺼번에 이해하려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뇌를 잘 나눠가지고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뇌는 각자가 담당하는 일들에 따라 가지고 각자의 영역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각자의 영역을 좀 더 잘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여기에 보이는 요 손해 부분이, 이게 손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요 손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없이 태어나는 고양이들이 많아요. 많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에 비하면 그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손해가 없이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뭔가 이렇게 잘 조종을 하려고 하는데 균형 잡기도 되게 힘들어 보이고, 그죠? 그래서 저는 손해에 아까 보셨던 뉴런과 시냅스와 신경망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초록색들이 뉴런들이고요. 이 파란색들이 축삭의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뉴런과 시냅스 신경망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아까 가상 공간에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 옮겨서 얘네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상 공간에서 손해가 없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거를 연구를 하는데요. 손해가 있을 때 이렇게 깨끗하게 글씨를 쓰던 인공지능이 손해가 없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쭈글쭈글한 글씨를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제 손해에 가까운 컴퓨터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운동을 잘 제어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뭔가 하드웨어 부품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뇌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뇌에 있는 하드웨어 부품인 뉴런, 시냅스, 신경망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 얘네들을 닮은 전자 부품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뉴런과 시냅스에 대해서 아는 점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나름대로 뛰어난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뇌와는 너무 다르고 아직 한계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뇌 부위별로 신경망을 좀 더 잘 쪼개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뇌와 가까운 컴퓨터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감사합니다.